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걸었다는 국방부 민원 전화의 녹음 파일이 군 전산 서버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고발 8개월 만에 국방부를 뒤늦게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허가받고 휴가를 갔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어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밤중에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검찰에 의해 길원옥 할머니의 삶이 부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는 윤 의원에 대해 전혀 안타깝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의 허술한 관리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대신 실업급여에 계속 의존하는 중독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스카우트가 들어왔어요. 근데 한참 실업급여의 맛을 보니까 이 회사에 못 가겠더라고요. 부산 해운대에서 실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대마초 환각 상태에서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는 차를 몰기 직전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빼버린 상태였습니다. 제2의 테슬라로 불렸던 미국 니콜라가 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소 트럭이 언덕길을 달리는 영상이 조작됐다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A 동정민입니다. 이 검찰이 국방부와 계룡대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남아있는 자료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 국방부 메인 서버에 2015년 이후 민원실 음성 파일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이제 관심은 2017년 추 장관 아들의 1차 휴가 마지막 날 민원실 음성 파일 내용입니다. 그날 추미애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민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었죠. 추 장관은 어제 본인은 전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는데요. 검찰은 이 녹취 파일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은우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국방부 종합민원실로 들어갑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어떤 자료 압수하셨어요? 검찰이 국방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지난 1월 수사 착수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과 메인 서버가 보관된 전산정보원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카투사 관련 전산자료가 보관된 충남 계룡대 정보체계관리단 서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2017년 국방부 민원실 등에 걸려온 전화번호와 통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과 보좌관 등은 지난 2017년 서 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 등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통화 녹음 파일은 보존기간이 지나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방부 메인 서버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서 씨 휴가 관련 민원 전화를 건 게 누군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통화가 단순 민원을 넘어 청탁이나 압박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는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동안 민원실로 누가 전화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식으로 해명을 해왔습니다. 이 통화 기록이 남아있는 걸 몰랐던 건지, 모른 척 한 건지 군의 답변 태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서일병 부모, 즉 추미애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서 씨의 1차 병가가 끝나는 2017년 6월 14일 국방부의 민원을 통해 휴가 연장 문제를 상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원실로 정확히 누가 전화했는지는 녹취 파일이 폐기돼 확인이 제한된다는 애매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보관기간이 3년이지만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녹취 파일은 용산구 국방부 영내의 국방전산정보원 중앙서버에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 녹취 파일을 분석하면 어디에서 걸려온 전화였는지, 단순 민원 전화였는지, 청탁이나 외압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센터에, 콜센터에 그런 통화 녹취 기록이나 파일 같은 것은 다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군이 추 장관과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녹취 파일의 존재를 쉬쉬하는 바람에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 퇴임을 눈앞에 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마지막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의혹에 답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밝혔다가 바로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한 손에 추미애 장관 아들 건이라고 적힌 자필 메모가 들려 있습니다. 야당 의원이 일반 병사들의 휴가 연장 거부 사례를 언급하며 엄마가 추 장관이 아니라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따져 묻자 정 장관은 일반 병사의 사례가 절차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서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딱 4일밖에 못 받았어요. 서일병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친구도 차별받은 거 맞죠? 그 친구처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이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자 추 장관 아들 휴가에 문제가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언론에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 관련해서 속보들이 뜨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추미애 아들 휴가 적용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 맞습니까?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그런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 장관은 민감한 질문에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답변으로 비껴갔습니다. 장관 서 씨가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휴가를 받거나 연장하였습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뽑을 때 불공정하게 진행돼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외압, 청탁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잘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이후 민주당은 전방위적으로 추 장관 엄호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휴가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입니다. 추 장관 아들처럼 복귀하지 않고도 연장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려던 건데 야당은 군 복무가 캠핑이냐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로도 군 휴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휴가 중 몸이 아픈 사병을 부대에 복귀시켜 휴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달라진 군대 규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일단 부대에 복귀한 뒤 휴가 연장을 신청했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국방부는 SNS 메신저를 통해 휴가 연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SNS의 유용성은 강조했습니다. 군에서 부모님들이 궁금하거나 애로사항이 있어서 상담하거나 요청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지금 지휘관들하고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도 부모들이 전화나 카톡이나 밴드나 여러 가지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원내대표의 궤변이 군복무를 캠핑으로 바꿔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복무 중인 자녀의 휴가를 전화로 연장하겠다는 항의성 청원이 올라왔고 카톡으로도 연장 가능하다고 하니 카톡으로 신청하자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자,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은 당시 보좌관에게 군 간부와의 통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검찰에 소환된 추 장관 보좌관은 본인이 군 부대에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추 장관이 아니라 추 장관 아들이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 중입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아들의 휴가 연장 과정에 전직 보좌관 최모 씨가 개입했는지 확인해봤냐는 질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군 관계자와 통화하도록 최 씨에게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12일 검찰에 소환된 최 씨는 추 장관 아들의 부탁으로 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이 아니라 문의를 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추 장관 아들 역시 검찰 조사에서 최 씨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의 지시나 승인 없이 아들의 부탁만으로 최 씨가 전화를 건 게 사실인지 구체적 물증이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은 공익신고자에 해당을 할까요? 국민권익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도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은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정권권익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은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되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당직 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284개의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군특혜 의혹은 대상에 없다는 겁니다. 대신 당직 사병을 부패 신고자나 부정청탁 신고자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패 신고자나 부정청탁 신고자도 공익신고자에 준해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권익위는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했다며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정권 권익위가 되어버린 것이다. 여당 정치인 출신 전현희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을 내리며 면죄부를 주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에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과 검찰의 부인 관련 수사 사이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볼게요. 네. 창과 방패, 오늘 대정부 질문 얘기죠. 네,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창이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방패인데요. 오늘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군인 출신인 두 사람이 한판 붙었습니다. 부대가 이렇게 무리한 휴가를 내준 게 우리는 외압 때문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근거가 면담일지잖아요. 면담일지는 근거가 안 된다니까. 법적으로 따져봐요. 그것도 모르세요? 40년간 구생하신 분이? 조금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못 들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나라가 네 거야! 네, 치열했네요. 그런데 오늘 검찰이 이제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추 장관 아들이 근무할 당시 민원실 녹취 파일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네, 보관 기간이 3년이 지나서 국방부 콜센터 저장 체계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앙 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국방부가 녹취 파일이 있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가 그동안 중앙 서버에 전환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한 이유는 뭡니까? 수사 자료 협조 요청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다 지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없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방부는 고의로 은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나저나 이 정경두 장관 답변하는 정 장관은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국회 대정부 질문이라면서요? 네, 2주 전쯤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서욱 육군 참모총장이 내정됐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주말 부부, 이 추미애 장관의 어제 대정부 질문 답변 이후에 약간 뜬금없이 화제가 됐어요. 네, 일단 어제 발언부터 보고 오시죠.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님입니까? 남편분이십니까?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장관님 아니라니까 당연히 남편분이시네요. 통상의 가정 같으면 그렇겠습니다만 저와 제 남편은 주말 부부이고 아이가 수술한 날도 저는 병원에 가지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 이 추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아들 민원을 넣었다는 이 기록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네. 추장관 본인은 아니고 네.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은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 주말 부부라도 전화를 해서 뭐 물어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보, 추 장관님 댁에 전화기 안 돼 놔드려야겠다. 네, 네. 옛날 광고에 부모님 댁에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겠다 이런 광고가 있었죠. 네, 진보 농객이죠. 기생충 박사 서민 당국대 교수도 궁금한 게 있어도 묻지 못한다. 이혼보다 더 멀리 나간 이름 주말 부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부부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지난해 말이죠.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남편이 서울에 살면서 재판 등 업무가 있을 때 정읍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이 답변서대로라면 주말 부부가 아니라 남편이 서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몇 달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에게 물어보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해명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어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상적으로 오늘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습니다.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민주당은 윤 의원 징계를 논의 중이고 국민의힘은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의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어젯밤 SNS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어녹 할머니가 또박또박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영상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근데 김복동 할머니가 유명을 달리했으니까 이제 길어놓기가 있거든, 객신하게. 할머니의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부정당하는 것을 겪었다는 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길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일부를 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했다며 검찰이 준사기 혐의로 기소한 것을 반박한 겁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오늘 아침 길할머니 영상 하나만 남겨두고 검찰 비판 글은 삭제했습니다. 정의연에 희망나비 배지를 달고 국회 환경노동위와 본회의에 평소처럼 참석했지만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의원실로 인터뷰 요청 주십시오. 따라주세요. 어제 의원실로 인터뷰 요청 주세요. 저 페이스북에 길어놓은 할머니 사진 올리신. 윤 의원의 결백 주장에도 민주당은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하고 내일 윤리감찰단 구성과 추후 조치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원 당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는 부정부패 관련으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제명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의원직을 사퇴시키든지 제명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의연 사업을 지원한 여성가족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법이 판단할 일이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는 윤 의원의 기소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인물은 지난 5월 이용수 할머니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르치게 전국의 할머니들로 위에가 그 돈을 내는 겁니다. 모금을. 이것은 전국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이후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기자회견을 한 지 130일 만에 검찰은 윤 의원을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할머니는 윤 의원이 기소된 데 대해 법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과 윤 의원을 둘러싼 일부 보도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0년 이상 함께 일한 윤 의원이 기소됐다는 소식에 마음이 안 좋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정의기억연대는 윤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회계 부정 의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명됐는데도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의원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활동가로 칭하며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정의기억연대 후원자들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해당 소송을 서울 서부지법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윤 의원과 관련된 형사와 민사 재판이 모두 서부지법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확산됐을 때 직업과 동선을 숨긴 학원 강사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강사의 거짓말로 80명 넘는 사람의 감염을 미리 막지 못했습니다. 깊게 반성한다고 했지만 검찰이 오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술집을 찾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인천의 학원 강사. 그런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강사 신분을 숨겼고 방역당국의 이동 동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강사로부터 인천에서만 40명, 전국적으로 80명 넘는 사람들이 감염됐습니다.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강사에게 검찰은 오늘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역학조사 때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면 최고 2년의 징역형이 가능한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겁니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활동을 방해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필수적인 방역 조치를 위한 행정명령 등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지난 6월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다며 119에 장난전화를 건 남성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방해 행위로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인천 학원 강사는 오늘 법정에서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국민들 돕는데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나 오늘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재취업하라고 주는 돈이죠. 그런데 받는 것도 어렵지 않고 횟수의 제한도 없다 보니 일부러 실업급여를 받는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 예산 13조가 편성됐다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고 있나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5개월간 실업급여를 받고 최근 다시 일자리를 구한 20대 남성. 일부러 정규직이 아닌 1년 계약직만 찾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소정 근로일수가 180일이잖아요. 1년 미만 계약직으로 갔어요. 스카우트가 들어왔어요. 실업급여의 맛을 보니까 이 회사에 못 가겠더라고요. 계약직을 그만둔 뒤 받는 실업급여가 일하며 받는 최저임금 월급보다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에 보니까 제주도를 4번 갔다 오고 부산을 5번을 갔다 왔더라고요. 너무 편한 국간 들을 때 미안해지더라고요. 4주에 한 번 구직 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하면 되는데 유튜브 취업 특강만 봐도 됩니다. 체크, 날짜, 성함 사인,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은 하루에 6만 120원씩 그 실업급여가 그냥 그대로 다음날 통장으로 들어와요.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준다니까. 이마저도 받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습니다. 연계돼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올라가 있는 데이터는 아니어서요. 본인들의 책임하에 그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3번 받은 한 여성은 구직활동 증빙 차원에서 안 뽑힐 것 같은 회사에 지원했지만 나중에는 그럴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토익 시험을 보러 간 증빙만 해도 뭐 1회로 쳐주겠다. 2년 전에 받았을 때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받았을 때는 더 쉬워졌네. 고용주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대놓고 해고해달라는 직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도 합니다. 이 PC방 주인은 최근 1, 2년 새 3명에게 같은 요구를 받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변한 거죠. 일하면서 자고 할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지급되고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지난 7월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5월부터 연속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수령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해서 받는 사람만 2만 5천 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늘려놓고도 지급 기준을 엄격하게 하거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속속 나오고 있죠. 한 푼이 아쉬울 정도로 어려운데 이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타격을 가장 일찍 받은 소규모 여행사들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공공근로를 하러 나온 사람들. 이창광 씨도 2달째 시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다 빗자루 들고 뭐 이거 쓸러 가려니까 우리 집사람 얼굴을 두 번을 가리고 가라는데 한번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 여행사를 운영해왔지만 코로나 사태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다 견디겠는데 목적이 없는 거를 막 몇 달을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미치는 거지. 공황 상태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업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행객 급감으로 여행사는 몇 달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2월 달부터요. 노래방 같은 거 뭐 몇 주 이렇게 하니까 난리잖아요. 그러니 이게 몇 달을 어떻게 여행사들이 조그만 목소리가 여기서 걔네가 포들포들 나오니까 거기서 들리지가 않는 것 뿐이지. 평일인데도 여행사 사무실 절반이 텅 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다 방이 비어있네요. 지금 채워졌습니까? 거기 두 명 나와있고 지금 7명 나와있고. 여행사 대표인 김수현 씨는 정부의 직원 고용 유지 지원금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원이 받는 정부 지원금 일부와 각종 보험료를 김 씨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뭐 10%도 내고 사대보험 내고 올 750원 저는 답이 안 나는 숫자죠. 그래서 직원들 불러놓고 상황이 돼서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냥 공고사직 해줄 테니 실업급여 받고 뭐 6개월, 8개월이 한 직원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9개월 받고 저 지금 다시 오는 걸 완성복해 주시면. 개인 자영업이나 소상공인과 달리 법인인 여행사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자본력이 약한 조그만 소규모 여행업체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뭐 추경에서 여행사하는 지원금이 없더라고요. 비록 작지만 청춘을 바쳐 일군 여행사. 처음 간 나라들은 거의 잠을 안 자요. 손님들 호텔에 압수수색시키고 범죄 막 돌아다녀. 근데 뭐 이런 정보도 좀 알고 막 험한 일도 뭐 당해도 되고. 저희는 그 특수적 티켓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는 전화 한 통이면 뭐 관광업체가 됐건 현지 업체가 됐건 현지 호텔이 됐건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대형 행사는 단계가 많기 때문에 거치죠. 어떻게든 위기를 넘겨 함께 고생한 직원들을 하루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빨 빠진 것 같아서 있어야 되는 애들이 없어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사건 사고 뉴스입니다. 부산 도심에서 포르쉐 차량이 연쇄 추돌 사고를 내서 7명이 다쳤습니다. 대마를 하고 운전했는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빼놨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차량들로 붐비는 오거리.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포르쉐 SUV 차량이 앞서가는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포르쉐는 이어 맞은편 차로에 있던 버스 등과 부딪힌 뒤 뒤집어집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 40대 남성이 몰던 포르쉐 SUV 차량이 7중 추돌 사고를 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등 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쾅 하는 소리에 이제 고개를 돌려보니까 이제 검은색 차량이 이제 공중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저한테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마치 그냥 이제 그 TV에서 보던 뭐 액션 영화 이제 그런 장면 같이. 사고 현장에는 여전히 부서진 차량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포르쉐 차량 운전자는 앞서 2차례 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현장 1km 전 해운대역 일대에서 추돌 사고를 낸 뒤 800m쯤 달아나다 앞서가는 차량을 또다시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음주나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고 포르쉐 차량도 남성이 일하는 회사 소유였습니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남성은 차 안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실토했고 마약 반응 검사에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설치된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해 당시 속도가 얼마였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런 거죠. 몇 킬로를 밟았는가 그런 거 확인을 해야죠. 특히 운전하기 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유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차량에선 통장 60여 개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현재까지 범행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준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는 상수도관이 터져서 도로가 물바다가 되고 인근 상가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물이 쓰나미처럼 덮쳤다고 말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도로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넘쳐나온 물이 도로를 뒤덮는가 싶더니 불과 몇 분 사이에 찻길과 인도까지 모두 잠겨버립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상수도 배관이 터지면서 수돗물이 도로 위로 넘친 겁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옛날에 그 일본의 쓰나미 같이 그렇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퍽퍽퍽 나오더라고요. 주변 상점들도 때 아닌 물난리로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물 퍼내고 있는데 벽 틈새에서 다 새 나오는 거 지금 계속 퍼내고 있는 거예요. 방 5, 6, 창고까지 6개. 다 찼잖아요. 지금 발목까지 물이. 기계까지 다 이렇게 찼는데 뭐 어떡하냐고요.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지금도 이렇게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천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반나절 동안 끊겨 불편을 겪었습니다. 35년 전 매립한 상수도관이 노후되면서 배관을 잇는 밸브가 터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밸브가 탈락됐다고 얘기하는데 수압에 밀려서 그래서 누수가 난 거예요, 물이. 성남시는 오늘 중으로 현장 복구 작업을 완료하고 파손이 우려되는 노후된 상수도관들을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나라박 사건 사고입니다. 미국 서부의 대형 산불이 영국 하늘까지 주황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산불 문제는 미국 대선에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해가 뜨는 시간이지만 영국 동부 지역 하늘은 노을이 지는 것처럼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동시다발로 번지는 대형 산불 연기가 오데오와 캐나다로 확산되더니 강한 제트 기류를 타고 대서양까지 건넌 겁니다. 태평양에서 발생한 사이클론의 잿빛 연기가 빨려 들어가는 모습도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미국을 넘어 주변국까지 덮친 재난은 미국 대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산불 피해가 심각한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현장의 설명을 반박했습니다. It'll start getting cooler. You just watch. 그러면서 낙엽을 치우지 않아 불길의 연료가 됐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의 산림관리 부실을 지적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산불 피해가 큰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 워싱턴주는 모두 민주당 텃밭 지역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후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을 기후 방화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If you give a climate arsonist 4 more years in the White House, why would anyone be surprised if we have more America ablaze? 미국 서부에서 한 달 넘게 이어진 산불로 최소 35명이 희생됐고 남한 영토의 5분의 1이 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 수소 트럭 기업이 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소 전기 트럭이 달리는 영상이 사실은 내리막에서 그냥 굴러가는 영상이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수소 전기 트럭이 거침없이 도로를 달립니다. 수소차 혁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됐던 니콜라가 지난 2018년 공개한 자사 제품 시연 영상입니다. 제2의 테슬라로 꼽힐 정도로 기술이 주목을 받아 버드와이저 맥주로 유명한 에나이저 부시는 즉각 수소트럭 800대를 수주했습니다. You know what's more impressive than 800 trucks is the fact that these trucks will drive 800 million miles
with zero emission from beginning to end. 그러나 금융분석업체 힌덴버그 리서치가 지난 10일 니콜라는 수소 트럭을 생산한 적도 없고 영상도 조작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수소 전기 트럭을 언덕 위로 견인한 뒤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아래로 굴렸다는 겁니다. 니콜라 CEO는 주가 하락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공매도 세력의 사주에 따른 허위 폭로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완성되지 않은 시제품으로 자체 추진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행사를 통해 실제 기능한다고 강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his isn't just a pusher like a lot of vehicles that they unveil are just vehicles that don't actually function. It's a fully functioning, on all the temperatures. I mean, this is a fully functioning vehicle. It's not just a...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종목 가운데 6번째로 많이 사들이기도 한 니콜라 주식은 일주일 새 36% 정도 급락했습니다. 1억 달러를 투자한 하나솔루션,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었던 LG화학 등 국내 기업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니콜라에게 제기된 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미입니다. 미국 비행기 안에서는 2살 배기 아이가 젤리를 먹으려고 잠깐 마스크를 내렸다가 이륙전에 쫓겨났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와 함께 아장아장 탑승 게이트를 걸어 나오는 2살 배기 아들. 미국 플로리다에서 시카고로 향하는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들의 하차 지시에 따라 게이트로 되돌아왔습니다. 여객기에서 이륙을 기다리던 엄마는 배고프다는 아들의 손에 곰 모양 젤리를 쥐어줬습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젤리를 먹던 아이는 몇 차례 주의해도 마스크를 계속 벗었고 기내에서 2세 이상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엄마와 아들은 70만 원 정도를 더 내고 다른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I agree with the process and the protocol in place. I also think there needs to be some leniency when it comes to eating and drinking. 중국에서는 납치됐던 4살 아이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황급히 걸어가는 여성을 수상하게 여긴 경비원이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신속하게 모든 출입구가 봉쇄됐고 사진을 건네받은 주변 상인들도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然后小孩的他父亲就过来说小孩找不到了，然后我们同事人比较多嘛，10多个人就出去骑摩托车。 결국 용의자는 40여 분 만에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갑자기 난간을 뛰어넘어 식당 안으로 달려드는 괴한. 앉아있던 여자아이의 몸을 순식간에 낚아챕니다. 그 순간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괴한을 제압합니다. 알고 보니 무술 유단자였습니다. 유괴당할 뻔했던 4살 아이와 가족은 안전하게 자리를 피했고 무술 유단자는 포상받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통신비 2만 원 지급안이 포함된 4차 추경안 처리가 야당 반대로 난항을 겪자 민주당이 새로운 제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요구를 받아들일 테니 통신비 지원 예산도 처리하자는 건데요. 그럼 그만큼 국가 빚은 더 늘어나겠죠. 국민의힘은 부정적입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4차 추경 처리가 통신비 2만 원 지원으로 늦어지자 민주당이 절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전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독감 백신 전국민 예방접종과 관련해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예산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합당한 어떤 대안이 제시되고 그에 대한 여야 합의가 되면 수정될 수 있는 것이죠. 추경 예산 항목 일부를 조정해 일부에게 무료 접종을 하는 대신 통신비는 예정대로 지원하게 해달란 취지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입니다. 통신비 1인당 2만 원 지급해서 말하자면 효과 있게 쓰고 그 쓰이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빚을 내서 2만 원씩 이렇게 흩쳐버리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는 생각. 어떤 조건을 붙이더라도 효과도 없는 통신비 지급을 위한 빚내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야는 오는 22일 4차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년 같으면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조상 묘를 벌초했을 시기인데요. 코로나19로 성묘객들이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제초기를 어깨에 맨 사람들이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며 수풀을 걷어냅니다. 산소 옆 작은 잡초까지 꼼꼼하게 깎습니다. 여기 위에 나무 잘라야 돼. 위에도 여기 하고 여기 위에 잘라. 산소를 관리하는 건 벌초를 대행해주는 업체 직원들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이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자 벌초 대행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상황이 많습니다. 전화 받기 힘들 정도로. 얼마 정도 늘어났어요? 예전에 비해서? 올해는 한 30% 이상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벌초 대행 서비스는 추석 전까지 이미 예약이 꽉 찼습니다. 심지어 추석 이후까지 묘지를 관리해줘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일까지 전국 산림조합에 접수된 벌초 대행 신청은 4만 6천 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전체와 비교해 18% 정도 늘어난 겁니다. 벌초 대행 서비스 고객은 편리하긴 하지만 온 가족이 모여 성묘를 할 수 없으니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대형업체다 맡기는 거. 그러지 않으면은 또 직접 가서 다들 할 텐데 마음이 짠한 거죠. 코로나19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성묘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SNS에서 인기 있는 글귀입니다. 조상님은 어차피 비대면, 코로나 걸리면 조상님 대면. 올 추석에는 차례를 위한 이동 자제하자는 뜻이죠. 국민청원에도 올 추석 이 장거리 이동 제한 조치를 해달라는 청원이 쏟아지는데 추석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제한 가능할까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살펴보면 질병관리청장과 각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자체에서 다른 지역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사회적 혼란이 예상돼 정부는 이동 자제를 권고한다는 입장이죠. 일부에서는 이 추석 대이동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있냐 문의했는데 과학계의 경고 있었습니다. 미국 예일대와 홍콩대 연구팀의 빅데이터 공동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우한에서 춘절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 것에 주목했는데요. 1월 1일부터 우한 봉쇄 다음 날인 1월 24일까지 우한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 휴대전화 위치 정보 1,150만 개에 달했고 이동한 도시도 296개에 달했습니다. 그래프를 볼까요? 초록색 곡선이 우한에서 이동한 이들을 집계해서 지역별로 코로나19 확산을 예측한 곡선인데 실제 감염 결과 붉은색과 비교해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연구를 진행한 교수는 사람들이 이동할 때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면 거리두기 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공개한 조선시대 유학자의 일기에는 천연두가 극성을 부려 의논 끝에 추석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정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올 추석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거리두기 어떨까요?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전설적인 미국 기자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을 담아 출간한 책 경로. 이 책이 우리 청와대와 국방부까지 나설 정도로 외교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 3년 전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까지 검토했었다는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한미 간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미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한 뒤 2017년 핵전쟁도 검토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고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 핵무기 80개를 사용해 대응한다는 것도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과거에 그 작계 명칭이고 지금은 작계 5015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도 좀 잘못된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 80개를 사용할 경우 대응하는 계획이란 겁니다. 청와대 역시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불가능하며 작전 계획에 핵 공격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관장하는 미 전략사령관의 답변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And I'll tell you that whatever the situation is or whatever our plan needs to be considered, my forces will be ready to support what they'll be asked to do. 당시 어떤 작전이 검토됐는지 즉답은 피했지만 핵을 가진 북한에 맞서 핵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겁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 대신 핵 공격을 막아주고 응징보복해주는 핵우산 제공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핵무기 실전 사용을 위해 파괴력을 줄여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저위력 핵무기를 F-35 전투기나 공격형 핵 잠수함에 탑재하는 걸 추진 중입니다.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에 핵 공격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이행하면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채널을 폐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광고 수익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채널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유주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은 최근 여러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훌륭한 텔레비전에서 음악가도 내가 홍보도 잘해. 당신은 기쁨을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Supreme leader of the party, State and Armed Forces Kim Jong-un cut the inaugural tape. 붉은별 TV는 지난 5월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사흘 전 계정이 폐쇄돼 채널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미국의 수출 제재 요건을 적용해 북한 채널을 차단한 사실상 첫 사례입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이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붉은별 TV는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북한 사이버 공작 부대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붉은별 TV 계정이 폐쇄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월과 6월에도 채널 폐쇄 조치 이후 간판만 살짝 바꿔 영업을 재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구글의 눈을 피해 숨바꼭질을 계속하는 사이 우리 국민들도 북한 채널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끊겼던 인천과 중국 우한 하늘길이 내일 8개월 만에 다시 열립니다. 그런데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탑승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만 체크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박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티웨이 항공이 내일부터 인천과 중국 우한 간 직항 노선을 주 1회 운항합니다. 이제 비행 지정도 있고 교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국토부에서 운항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된 우한으로의 하늘길이 열린 건 8개월 만입니다.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가 해당 노선 취항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 나라 간 코로나19 검역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탑승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중국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 체크 후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중국을 의무적으로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받는 나라, 이른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 당국에서 중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이 확보된 나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모든 탑승객의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어린이들이 타는 통학버스 안전벨트 대부분 어깨는 고정해주지 않고
배와 허리에만 차게 되었죠. 이런 벨트를 차면 충돌 사고 때 오히려 부상 위험이 크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살 어린이 모형을 뒷좌석에 태운 소형 승합차가 시속 56km로 달리다 벽에 충돌합니다. 복부를 감싸고 있던 안전벨트가 재구시를 못해 모형이 앞쪽으로 70cm 넘게 튕겨나갑니다. 앞좌석 뒷부분은 크게 파손됐습니다. 이처럼 국내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건 대부분 허리 좌우만 감싸는 2점씩 안전벨트입니다. 어깨까지 잡아주는 3점씩 안전벨트와 달리 상체를 고정하지 못해 부상 위험이 높은 겁니다. 2점씩 안전벨트가 제일 저렴하고요. 그다음 3점씩으로 하게 되면 차량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출시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그게 반영돼서 출시된 제품은 없습니다. 문제는 국내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 국내에서는 3점씩 안전벨트는 성인 몸에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소형 통학버스에 3점씩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국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최근 4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한국소비자원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어린이용 3점씩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내 통학버스 제작사도 어린이용 3점씩 벨트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4연패를 달성한 전북과 올 시즌 최강 울산이 지금 이 시각 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우승 판도를 가를 역대 99번째 현대가 빅매치, 염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시즌 최고 빅매치답게 경기 초반부터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기선제압에 나선 쪽은 홈팀 전북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후의 크로스가 곧바로 골로 연결됐습니다. 문전에서 한규원이 선보인 속임수 동작이 제대로 먹힌 겁니다. 선두울산이 오늘 2위 전북을 꺾으면 승점차가 8점으로 벌어져 우승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아울러 울산으로선 자존심 회복의 기회입니다. 올 시즌 20경기 중 울산이 당한 유일한 패배의 상대가 전북입니다. 22골로 압도적인 득점 선두를 달리는 울산의 골잡이 주니오가 유일하게 득점하지 못한 팀이 전북이기 때문입니다. 사상 첫 K리그 4연패를 노리는 전북은 이번에 승점차를 좁히지 못하면 대기록 달성에 큰 차질을 빚습니다. 최근 득점 감각이 좋은 한교원과 구스타보가 부지런히 울산의 골문을 노립니다. 역대 99번째의 현대가 라이벌전. 공교롭게도 양팀은 36승 26무 36패로 26년간 한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15년 만에 울산의 우승이냐, 전북의 K리그 최초 4연패냐. 오늘 빅매치가 그 분수령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연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는데요. 1월부터 8월까지 초미세먼지 15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좋음일수가 93일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48% 증가한 건데요. 원인은 풍향과 강수량 등 기상 조건이 많은 영향을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일도 중부와 남해안 또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어서 청정한 대기질이 이어지는데요.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 비가 시작돼서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은 오전부터 모레까지 이어질 텐데 제주에는 20에서 60mm, 중부와 남해안 지역으로는 5에서 40mm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서늘하게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5도, 대전과 대구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비 소식 없겠고요. 점점 더 가을이 깊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형옥은 유괴 살인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른바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이 일어난 동네의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이유는 이웃 누가 범인일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경기 안산 시민들은 정반대의 이유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2달 뒤 내 이웃집에 조두순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에 겁에 질린 겁니다.
안산시장은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는 민원이 3,600건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는 조두순을 격리할 수는 없고 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조두순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시 미온적인 법 탓에 조두순이 빨리 나오다 보니 출소 88일을 앞두고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정부는 판에 박힌 답변만 내놓을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지킬 방안도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